아비 없는 집안에 귀한 아들 내준 것도 억울한데 이제 돈까지 갖다 바치라는 거냐? 5천만 원이 찍힌 통장이 제 발밑으로 툭 떨어지던 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그 돈을 동량처럼 받았고 3년 뒤 그 5천만 원은 제 친정 식당을 통째로 삼키려는 칼이 되어 돌아왔지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를 호러미 밑에서 자란 만만한 며느리로만 봤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대기업 재무팀에서 숫자로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밤 11시가 넘은 국밥집 주방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빠지고 셔터를 반쯤 내린 가게 안에서 예순의 제 어머니 김문혜 씨는 낡은 목욕탕 의자에 앉아 퉁퉁 부은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계셨어요. 파스 봉지를 이로 뜯는 소리, 무릎에 손바닥으로 탁탁 눌러붙이는 소리. 그 소리가 어찌나 익숙하던지 저는 눈을 감고도 어머니가 지금 어느 다리를 주무르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또 그만 좀 해. 무릎 다 나가. 내가 마감할 테니까 엄마는 앉아 있어. 아이고, 말만 번지르르 하네. 너 회사 다니느라 죽겠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일 시키냐? 됐어. 내가 내 손으로 끝낼 거야. 어머니는 그러고도 기어이 가마솥에 다시 불을 올리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첫 손님 상에 낼 사골 육수를 밤새 고아야 한다고요. 20시간을 고아야 뽀얗게 우러난다는 그 육수 하나로 어머니는 저를 키우셨습니다. 남편 없이 친척도 등 돌린 세상에서 국밥 한 그릇에 3,000원 하던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 이 가게를 세우신 분이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가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 문득 주방 쪽을 돌아봤는데 가마솥 앞에 구부정하게 서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김이 뿌옇게 오르는 그 너머로 세월의 굽은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말았지요. 식당을 지금 자리로 옮기던 때였습니다. 목이 좋은 자리라 권리금에 보증금까지 5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은행 문턱은 높았고 어머니는 이미 대출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던 저희 모녀 앞에 시어머니 이명애 씨가 통장 하나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줍는 제 손이 부끄러워 떨렸지요. 아비 없는 집안이 티를 내네, 티를 내. 귀한 내 아들 줬으면 그걸로 됐지. 이제는 돈까지 보태달라. 자, 여기 5천. 어디 가서 고마운 줄이나 알아. 빌려주는 거니까 원금에 이자까지 한 푼도 안 밀리고 갚아. 알아들어? 저는 그 돈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남편 천두철 씨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말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란아, 너는 신경 꺼. 내가 다 처리해. 매달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갖다 드릴게. 사돈끼리 돈 얘기 껄끄럽잖아. 내가 중간에서 딱 막을 테니까 너는 입도 열지 마.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게 들렸던지요.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매달 제 월급 통장에서 원리금을 이체하면 남편이 그걸 자기 어머니께 전달하는 방식이었지요. 저는 사돈 사이가 불편해서 시어머니께 직접 돈 잘 받으셨어요? 하고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 3년의 방심이었어요. 그 3년 동안 저는 어땠느냐고요. 매달 원리금을 붙이느라 제 구두 밑창이 다 닳도록 갈아 신었습니다. 점심값을 아끼려고 회사에서 김밥 한 줄로 때운 날이 셀 수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명절이면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의 폭언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네가 지금 숨 쉬는 것도 내 아들 돈덕인 줄 알아. 우리가 그 돈 안 보탰으면 네 친정 그 식당 진작에 문 닫았어. 너 아직도 그걸 몰라? 밥상머리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목이 메어 국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남편이 성실하게 갚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원금만 다 갚으면 그날이 오면 저 사람도 더는 저런 소리를 못하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긋나기 시작한 건 그해 봄이었습니다. 국밥집이 방송을 탔거든요. 어느 맛집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의 사골 국밥이 소개된 겁니다. 방송 나간 다음 주부터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섰어요. 하루 매출이 2배, 3배로 뛰었고 그의 연매출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좋아하시면서도 손이 부족해 쩔쩔매셨지요. 그 대박 소식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손님인 척 구석자리에 앉더니 계산대에 포스기를 흘끔거리며 매출을 훔쳐보는 겁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는 반도 안 먹고 계산대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화면을 넘겨다보던 그 눈빛. 저는 그때 시어머니 입꼬리가 스르륵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침을 삼키던 그 얼굴을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눈을 떴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안방 창가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요. 저는 잠에 취한 채로 뭐 하냐고 물으려다 화면에 뜬 글자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가 담보대출 한도 조회, 식당 급매 시세, 사업장 양도양수 절차. 남편은 제가 깬 줄도 모르고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얼굴이 번들거렸어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눈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데도 자는 척을 했어요. 남편이 검색창에 다시 양도양수라는 글자를 치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식당은 어머니 명의인데, 어머니가 직접 하시는 가게인데, 왜 저 사람이 급매 시세를, 담보대출 한도를, 양도 절차를 새벽까지 검색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3년 동안 단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던 질문이 제 머릿속을 쿡 찔렀습니다. 저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시어머니께 원리금을 실제로 갚은 내역을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휴대전화를 끄고 다시 누워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 말만 믿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온 3년이 갑자기 얇은 얼음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남편은 제 볼에 입을 맞추고 다녀올게.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당신도 오늘 컨디션 좀 챙겨. 하며 나갔지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보자고.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대기업 재무팀에서 10년 넘게 남의 회사 돈줄을 들여다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예쁘게 꾸밀 수 있지만 통장에 찍힌 이체 기록은 절대 꾸며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어머니 가게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더군요. 웃는 얼굴을 3년이나 붙이고 살았더니 정작 제 진짜 표정이 어떤 건지 잊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또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계셨어요. 저를 보고 반갑게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곱던지 이 웃음을, 저 등을, 저 파스 냄새를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게 둘 수 없다는 생각이 그때 제 안에서 처음으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엄마, 응, 왜?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식당 엄마 명예 맞지? 확실하지? 어머니가 파스를 붙이던 손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내 명이지. 왜 무슨 소리 들었어? 아니, 큰일은 아니고 그냥 내가 좀 확인할 게 있어.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만 답하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이 잠든 사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 이름으로 남편에게 보낸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화면에 띄웠지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저는 첫 번째 숫자를 눌러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못 배운 사돈이 무슨 큰 가게를 운영해. 대졸자인 우리 아들이 대표 자리에 앉아서 돈줄을 쥐어야지.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다리를 꼬고 앉은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 말만 믿고 3년을 붙인 원리금이 정말 시어머니께 갔는지 처음으로 제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고 로비로 나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로비 소파에 웬 낯익은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회사에는 미리 연락 한 통 없이 안내 데스크에 제 이름을 대고 불쑥 찾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로? 어쩐 일은? 며느리 얼굴 좀 보러 왔다. 왜? 시어머니는 로비를 한 바퀴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유리벽에 걸린 회사 로고며 오가는 정장 차림 직원들이며 그런 걸 눈에 담는 표정이 묘하게 계산적이었어요. 저는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 얼른 소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곧 오후 업무 들어가야 해서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그래, 짧게 하마. 다름이 아니라 네 친정 식당 말이다. 저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식당이 방송 타고 커졌담서 매출이 10억이 넘는다고? 그렇게 큰 사업체를 네 엄마가 어떻게 관리해? 세무니 회계니 그런 걸 그 양반이 알기나 하냐? 못 배운 사람이. 어머니, 내 말 끝까지 들어. 이제 가게가 커졌으니까 제대로 된 대표가 앉아야 한다 이 말이야. 대졸자에 회사 다녀본 우리 두철이가 대표 자리에 앉아서 돈줄을 쥐어야지. 안 그러면 저 어수룩한 네 엄마가 세금 폭탄 맞고 다 말아먹어.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끼며 최대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엄마 식당은 엄마 명의고 엄마가 직접 관리하십니다. 대표를 누가 앉히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소파 앞 테이블에 놓인 커피잔을 손등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잔이 쓰러지며 커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돌아봤습니다. 뭐, 이것 봐라. 며느리가 시어미 말을 잘라. 네가 남편 기죽이는 독한 년이라는 걸 오늘 내가 똑똑히 봤다. 네가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뻣뻣해?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안내 데스크 직원까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몇 년을 같이 일한 동료들이, 팀장이, 후배들이 다 보고 있는 로비 한복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창피해서 울먹였을 텐데 그날은 머릿속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휴지를 뽑아 테이블을 닦고
조용히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얘기하시죠.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나, 이거 안 나? 저는 대꾸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로비 밖으로 모셨습니다. 택시를 잡아 문을 열고 지폐 몇 장을 기사에게 미리 건넨 뒤 시어머니를 태워보냈어요. 차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뭐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사라지는 걸 끝까지 지켜보면서 저는 마음을 굳혔지요. 이제는 확인해야겠다고.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 말고 실제로 그 돈이 시어머니께 갔는지 안 갔는지.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 게임기를 쥐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데 눈길도 안 주더군요. 오늘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오셨어. 그래.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소리를 지르셨어. 엄마 식당 대표 자리에 당신을 앉혀야 한다고. 엄마가 못 배워서 관리를 못 한다고.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놀라거나 미안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피식 웃더군요. 어머니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잖아. 장모님 연세가 얼만데. 그 나이에 무슨 세무를, 회계를 알아. 감각이 다 떨어졌지. 솔직히 내가 나서서 프랜차이즈로 키워야 집안이 편해져. 너도 그게 좋잖아. 장모님도 이제 좀 편하게 사시고. 저는 그 순간 3년 동안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다뤄왔는지가 한꺼번에 보였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치 저와 어머니를 위하는 척 포장하는 것. 어머니를 무능한 사람으로 깎아내리면서 그게 다 배려인 척하는 것. 당신이 나서서 키운다고? 무슨 돈으로? 돈이야 가게 담보 잡으면 되고. 말을 하다 말고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담보. 그날 밤 새벽에 검색하던 그 담보대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생각 좀 해볼게. 남편은 다시 게임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제가 물러섰다고 생각한 거지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 이름으로 남편 계좌에 이체한 내역을 전부 화면에 띄웠어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원금과 이자를 합쳐 꼬박꼬박 붙인 돈. 3년이면 36번. 저는 그 금액을 하나하나 더해봤습니다. 5천만 원 원금에 약속했던 이자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손끝이 떨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남편 계좌까지만 간 기록이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그 돈을 다시 시어머니께 보냈는지는 제 앱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은 늘 현금으로 뽑아서 어머니 손에 직접 쥐어드렸다고 했으니까요. 영수증이라며 몇 장 보여준 적은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5월분 원리금 받음, 이명이라고 적힌 종이 쪽지들이요. 저는 그 영수증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상하게 필체가 시어머니 거치고는 너무 반듯했어요. 그리고 날짜마다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지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 틈에 남편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물소리가 들리기에 저는 홀린 듯 그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침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알림창에 문자들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천두철님, 원금 상환일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입금 없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대성 캐피탈. 외부 발신 스포츠 베팅 충전 완료. 30만 원. 승인 토토클럽 185만 원 일시불.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내려보니 이런 문자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사채업자로 보이는 번호에서 온 원금 독촉 문자, 도박 사이트 충전 알림, 유흥업소 카드 승인 문자가 며칠에 한 번씩 몇 달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매달 붙인 원리금이 시어머니께 간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돈은 도박판으로, 술집으로, 사채 이자로 새어나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보여준 영수증은 전부 자기 손으로 지어낸 종이 쪽지였고요. 저는 폰을 원래 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도 손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그때 소파 옆에 세워둔 남편의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고 종이 뭉치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더군요. 저는 그 종이를 살짝 당겼습니다. 맨 위장에 굵은 글씨로 제목이 박혀 있었어요.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서. 손이 떨려왔습니다. 물소리가 멈추기 전에 저는 종이를 다시 밀어넣고 소파에서 물러섰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리, 기록, 증거, 제 통장의 3년치 송금 내역을 캡처하고 남편이 보여줬던 조작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아까 본 도각 충전 알림과 사채 독촉 문자 화면을 하나하나 떠올려 메모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고 날짜별로, 항목별로 표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재무팀에서 수천 번 만들어 본 그 표를 이번엔 제 인생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저는 보안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국밥집 내부에 고화질 CCTV를 긴급으로 설치하고 싶은데요. 오늘 오후 안에 가능할까요? 화질 좋고 소리도 녹음되는 걸로요. 전화를 끊으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3년간 웃는 얼굴로 살아온 며느리는 그날로 끝이었어요. 이제부터 저는 숫자로 말하는 사람으로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내 돈 5천만 원으로 죽다 살아난 식당이니까 이 가게는 사실상 내 거야. 당장 도장 안 찍어?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온 시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코앞에 인주를 들이밀며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바로 전날 CCTV 설치를 끝내둔 참이었지요. 그들이 몰랐던 건 천장 구석에서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CCTV 설치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반차를 내고 식당에 들렀어요. 브레이크 타임이라 손님은 없었고 어머니는 주방 한 구석 목욕탕 의자에 앉아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가쁜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점심 장사를 치르고 나면 어머니는 늘 그렇게 30분쯤 다리를 붙잡고 앉아 계셨어요. 엄마, 다리 많이 부었네. 병원 좀 가자니까. 괜찮아. 이거 파스 붙이면 금방 가라앉아. 재고나 좀 봐줘. 우리 딸. 저는 냉장고를 열고 식자재 재고를 확인하며 장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식당 유리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유리가 흔들릴 정도로요. 저는 등 뒤에서 나는 소리에 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뒤로 남편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 가게에 들어오듯이요. 어머니, 여보. 시어머니는 저를 본 척도 안 하고 곧장 계산대로 돌진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산대 위에 놓인 포스기와 장부를 손으로 확 밀쳐버렸어요. 포스기가 넘어지고 장부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내 물건 내가 만지는데 뭐. 이 가게가 누구 덕에 이렇게 컸는 줄 알아?
내 돈 5천만 원으로 죽다 살아난 식당이야. 그러니까 이 가게는 사실상 내 거라고.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다리를 절뚝이며 뛰쳐나왔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게가 왜 사돈 거예요?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호러미 밑에서 자란 며느리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내가 5천만 원 안 대줬으면 이 가게가 지금 있기나 했겠어? 그 돈으로 목 좋은 자리 얻어서 방송까지 탄 거 아냐? 근본도 없이 국밥이나 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시침 잃을 때? 근본이라는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장 아파했던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호러미. 근본 없는 집. 저는 어머니의 어깨가 움찔 떨리는 걸 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옆에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보란 듯이 차르륵 펼쳐놓았어요. 저는 그 제목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서. 장모님,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이 가게 정당한 채권자시니까 이참에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저는 그 계약서를 흘끗 봤습니다.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권리금 포기는 기본이고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개발한 사골 육수 비법 레시피와 가게 집기 일체를 시어머니 명의로 무상 양도한다는 조항. 게다가 식당을 담보로 잡힌다는 독소 조항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한테서 가게를 통째로 빼앗겠다는 서류였어요. 남편이 주머니에서 인주를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통 뚜껑을 열더니 어머니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장모님, 지금 안 찍으시면 곤란해집니다. 5천만 원의 지연 이자까지 붙여서 가게에 가압류 걸 거예요. 그럼 금매로 넘어가고 문 닫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얌전히 도장 찍으시는 게 나아요. 이게 다 장모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모님 생각해서라는 그 말.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남을 등쳐먹으면서도 그게 배려인 척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빚 한 번 안 지려고 딸 가정에 티끌만 한 패도 안 끼치려고 조심조심 살아온 분이었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가압류 금매 문 닫는다는 말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을 겁니다. 사위. 우리 영란이가 이혼당하면 어떡해.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어머니는 사위의 협박보다도 그 일로 제가 이혼당할까봐 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였어요. 자기가 다 빼앗기는 순간에도 딸 걱정부터 하는 사람.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제가 나섰지만 어머니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영란아, 그냥 도장 찍어주자. 가게가 뭐라고. 네가 이혼만 안 당하면 돼. 엄마는 괜찮아. 다시 국밥 팔면 돼.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체념한 얼굴로 어머니가 인주를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도장을 찍으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도장을 찍을 거라 확신한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계산대 서랍을 마구잡이로 뒤지기 시작했어요. 금고 어디 있어? 오늘 매출 얼마야? 현금 좀 봐야겠는데. 이제 다 내 거니까.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내고 영수증 뭉치를 뒤지는 그 손길.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몸속 어딘가에서 지난 3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절마다 참았던 폭언, 로비에서 당한 망신, 다른 구두 밑창, 어머니의 구분 등 그 모든 게 이 한 장면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움직였습니다. 인주를 향해 뻗어가던 어머니의 손을 제가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인주통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테이블 끝으로 밀어냈어요. 통이 테이블 모서리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췄습니다. 엄마, 도장 찍지 마.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던지 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계산대 서랍을 뒤지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그 팔을 붙잡아 서랍에서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그 손 치우세요. 뭐, 이것 봐라. 며느리가 시어미 팔을 잡아? 이 가게 명의자는 제 어머니고 저는 어머니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 못한 눈치였어요. 늘 참기만 하던 아내였으니까요. 영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무슨 태도야, 이게. 저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어머니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겁먹은 눈으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평생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살아온 손인데 그날은 그렇게 차가웠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기서부터는 내가 할게. 그러고 저는 계산대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침에 미리 갖다 놓은 두툼한 서류 봉투가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선이 그 봉투로 쏠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지요. 그 봉투 안에 자기들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것이 들어있다는 거요.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장부를 발끝으로 슬쩍 밀어 옆으로 치운 뒤 그 자리에 봉투 속 서류를 펼칠 준비를 했습니다. 천장 구석,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CCTV 카메라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난 3년간 뼈 빠지게 벌어서 당신한테 보낸 원리금이 어머니한테는 단 한 푼도 안 갔더군요. 제가 서류를 펼치며 그렇게 말하자 허세를 부리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날 도장 대신 3년치 증거를 테이블 위에 꺼내 들었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한 장 한 장 펼쳐 놓았습니다. 붉은색 마커로 표시해둔 엑셀 자료, 제 이름으로 찍힌 은행 이체 내역서, 카드 승인 내역, 종이가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텅 빈 식당에 울렸어요. 남편이 먼저 그 서류로 눈을 돌렸습니다. 무슨 종이인지 감을 잡으려는 듯 미간을 좁히더군요.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 3년치 기록이야. 저는 첫 번째 서류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제명의 통장에서 남편 계좌로 매달 이체된 내역이었어요. 같은 날, 같은 금액. 36줄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지난 3년간 매달 당신 계좌로 붙인 원리금이야. 원금 5천만 원의 이자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내 구두 밑창 갈아가면서 점심값 아껴가면서 붙인 돈. 남편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상황을 파악 못한 얼굴로 아들과 서류를 번갈아 봤어요. 그런데 여보, 이상하지. 이 돈이 어머니 계좌로는 단 한 번도 입금이 안 됐어.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내가 어제 어머니께 여쭤봤거든. 통장 좀 보자고. 어머니, 지난 3년간 아들한테서 원리금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대. 단 한 번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두철아, 네가 매달 갚았다며. 나한테는 아직 원금도 다 못 받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을 하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그제야 어렴풋이 느낀 눈치였어요. 저는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카드 승인 내역이었어요. 그럼 내가 매달 붙인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같이 볼까요, 어머니? 저는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3월 15일, 내가 원리금 이체. 같은 날 밤 11시 42분, 스포츠 베팅 사이트 충전 50만 원. 4월 15일, 내가 원리금 이체. 사흘 뒤, 토토클럽 카드 승인 185만 원. 5월 15일, 원리금 이체. 그날 저녁, 또 베팅 사이트 30만 원.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내가 어머니 갚으라고 붙인 돈이 전부 도박판이랑 술집으로 새어나갔더라고. 3년 내내.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보여준 그 영수증 있잖아. 원리금 받음, 이명이라고 손글씨로 적힌 종이 쪽지들. 그거 전부 당신이 직접 쓴 거였어. 어머니 필체랑 대조해봤어. 완전히 달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3년 동안 나랑 어머니 양쪽을 다 속인 거야. 어머니한테는 아직 다 못 갚았다고 하고 나한테는 잘 갚고 있다고 하고 그 돈은 다 당신 도박빚이랑 술값으로 태워버리고 남편이 다급하게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어머니는 빠져 계세요. 일단 나가요, 예. 나가서 얘기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끌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뿌리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손에 쥔 계약서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나 봐, 이놈아. 두철아. 너 지금 저 여자 말이 사실이야? 네가 내 돈을 아직도 안 갚은 게 못 갚은 게 아니라 그 돈을 도박에 쳐넣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아니야. 며느리 네가 지금 돈 떼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대졸자에 회사도 다니고 얼마나 반듯한 앤데. 저는 그 말에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조용히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어요. 사채업자의 원금 독촉 문자를 캡처한 화면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께 상환됐어야 할 그 5천만 원, 실은 사채랑 도박으로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5천만 원을 떼인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이에요. 시어머니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도박 중독자라는 것, 그것도 제 어머니 돈까지 가로챈 파렴치한이라는 것. 평생 잘난 대졸자 아들이라 자랑하고 다니던 시어머니에게 그 진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서 남편은 결국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더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두철아, 너 이 자식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쥔 손으로 아들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퍽. 그런데 그건 분노라기보다는 무너진 사람의 발악에 가까웠어요.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빚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자기가 아들의 방패막이로 이용당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지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남편과 넋이 나간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통장을 제 발밑에 던지던 그 손, 명절마다 저를 깎아내리던 그 입,
방금까지 우리 어머니 코앞에 인주를 들이밀던 그 뻔뻔함. 그 모든 게 지금 이 바닥에 함께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하기만 했어요. 짐승만도 못한 사기꾼 모자의 추악한 민낯을 저는 아무 감정 없이 내려다봤습니다. 곁을 돌아보니 어머니가 충격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사위가 도박에 빠져 딸 돈을 가로챘다는 것, 그 사위가 오늘 자기 가게를 빼앗으려 했다는 것, 어머니에게는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든 거였어요. 어머니의 눈이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 굳은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다 정리할게.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아까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영란아, 나 때문에 네가 이런 꼴을. 아니야, 엄마. 엄마 때문 아니야.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저는 어머니를 조용히 목욕탕 의자에 앉혀드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바닥에 흩어진 계약서와 넘어진 포스기를 한번 둘러봤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아까부터 조용히 돌아가고 있던 녹취 앱을 확인했어요. 붉은 점이 깜빡이며 이 모든 자백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습니다. 천장 구석의 CCTV도 여전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저는 다음 수순을 위해 저장된 번호 하나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부부 사이에 돈 오간 건 없던 걸로 덮어줄 테니까 식당 지분 절반만 넘겨. 그럼 이혼은 막아주마. 아들의 범죄가 다 드러난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표정을 바꾸며 저에게 그런 거래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그날 참아왔던 3년을 딱 한 번의 손가락질로 끊어냈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남편, 넋이 나간 시어머니.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 놀랍게도 눈물을 뚝 그치더니 표정을 싹 바꾸는 겁니다. 방금까지 아들 등짝을 후려치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영란아. 아니, 우리 며느라기. 자, 흥분하지 말고. 우리 서로 좋게 가자, 응? 저는 대꾸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또 무슨 수를 쓰려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두철이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어쩌겠니?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하자. 부부 사이에 돈 오간 거, 그거 내가 다 없던 걸로 덮어줄게. 대신 이 식당 지분 절반만 나한테 넘겨. 그럼 이혼 얘기도 쑥 들어가게 내가 해줄 테니까. 어때? 나쁘지 않지? 저는 하마터면 웃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도박 중독의 사기꾼이라는 게 눈앞에서 다 까발려졌는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우리 가게 지분을 탐내고 있었어요. 며느리 자산을 빼앗을 궁리를 이 상황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정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5천만 원은 대여금이에요. 빌려준 돈. 소유권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그 가게가 어머니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그 집이 은행 거예요? 아니잖아요. 빌린 돈은 갚으면 끝이에요. 저는 서류 봉투에서 마지막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원금 5천만 원은 제가 정확한 날짜에 어머니 계좌로 전액 상환할 겁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가게 지분이든 명의든 가져갈 근거는 처음부터 단 하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억지 웃음이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에 핏발이 서더군요. 이런 못된 년.
시어미가 좋게 말할 때 들어야지.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천장 구석을 손가락으로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남편의 시선이 제 손끝을 따라 천장으로 향했어요.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새로 달린 고화질 CCTV 카메라였습니다. 어제부터 저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화질도 좋고 소리도 다 녹음돼요. 오늘 어머니랑 남편이 여기 쳐들어와서 계약서 들이밀고 우리 엄마 협박하고 방금 저 머리채 잡으려던 거 전부 영상으로 남았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두 분이 하신 자백. 남편이 어머니 앞세워서 식당 담보 잡으려 했다는 얘기, 도박빚 정리하려 했다는 얘기. 그거 전부 제가 이 폰으로 녹음했어요. 저는 녹취 앱을 열어 방금 녹음된 파일을 잠깐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오열하는 목소리가 장모님 식당 담보 잡으면 한 번에 정리될 것 같아서 어머니 앞세운 거예요 라는 그 말이 식당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이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네가 도박만 안 했어도, 어머니가 지분 절반 얘기만 안 꺼냈어도 녹음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한심한 아기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폰 이리 내놔. 그거 다 지워. 남편이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폰을 등 뒤로 감추며 뒷걸음질 쳤어요. 소용없어. 영상이랑 녹취 이미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고 내 변호사한테도 전송됐어. 이 폰 부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두 사람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틈에 화면을 눌렀어요. 경찰 신고 버튼을요. 특수협박과 영업방해로 신고했습니다. 너 경찰에 신고했어? 당연하지. 남의 가게 쳐들어와서 기물 파손하고 명예 넘기라고 협박하고 폭행까지 시도했는데 이게 신고감이 아니면 뭐가 신고감이야. 잠시 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결국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영란아, 제발. 나 감옥 가면 죽어. 진짜 죽어. 우리 그동안 정도 있잖아. 한 번만 봐줘. 신고 취소해줘. 응? 제발. 3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한때는 저 사람의 든든한 등이 좋아서 결혼했지요. 그런데 지금 제 발밑에서 우는 이 사람을 보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침착하게 떼어냈습니다. 당신 지금 죽는다는 소리가 들려? 근데 나는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목욕탕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어머니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억장 무너지는 소리는 당신 귀엔 안 들려?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던지 발악하던 남편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바닥에 흩어진 양도양수 계약서와 파손된 포스기, 장부를 가리키며 CCTV 영상과 녹취 파일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이 계약서를 살펴보고 넘어진 포스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 사이 식당 밖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지나가던 손님들이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며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방송까지 탄 유명한 국밥집에 경찰차가 서 있으니 구경꾼이 안 몰릴 리가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그 시선을 느꼈는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아이고, 창피해라. 이게 무슨 망신이야. 하지만 이제와 창피한 걸 알아본들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현장 조사를 위해 두 사람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람들의 카메라 앞을 지나 경찰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방금까지 이 가게가 자기 거라며 큰 소리치던 두 사람의 뒷모습이 그렇게 작고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진정된 눈빛이었어요. 영란아, 이제 너 어떡하니? 이혼하는 거야? 응, 이혼할 거야. 그리고 받아낼 거 다 받아낼 거야. 저는 흩어진 서류를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건이요. 이혼 소장이랑 형사 고소장. 지금 바로 접수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가 뭐라 답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고개를 처박은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받아야 할 것을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낼 참이었어요. 내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그 5천만 원 사채 빚 좀 갚아줘요. 어머니, 제발. 유치장에 갇힌 남편이 면회온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받아야 할 것을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냈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남편이 저지른 일의 전말이 서류로 하나하나 확인됐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벌린 액수가 제 짐작보다 훨씬 컸어요. 도박빚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처가 식당을 담보로 한 번에 털어보려 어머니를 방패로 세운 겁니다. 짐작은 했지만 숫자로 확인하니 속이 더 서늘하더군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죄목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협박한 특수협박, 가짜 원리금 영수증을 만든 사문서 위조와 그걸 사용한 행사 가리고 제가 어머니께 갚으라고 위탁한 상환자금을 가로챈 횡령, 여기에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CCTV 영상, 현장 녹취, 3년치 이체 내역, 카드 승인 내역, 필적 감정으로 위조가 밝혀진 가짜 영수증까지. 제가 재무팀에서 쌓은 실력이 이럴 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숫자와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사가 마무리되자 검사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습니다. 남편은 유치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던 모양입니다. 면회 온 시어머니에게 매달렸다니까요. 어머니, 사채 이자가 지금도 불어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죽기 전에 그 빚 좀 갚아줘요. 어머니가 안 갚으면 저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찾아갈 거예요. 그럼 어머니도 무사 못해요. 아들의 협박 아닌 협박에 사채업자들의 독촉까지 겹치자 시어머니는 겁에 질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평생 애지중지 모아온 노후 자금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걸로도 모자라 오래 살던 낡은 아파트마저 헐값에 금매로 내놓고 빚을 갚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돈이라면 세상 무서울 게 없다 여기던 사람이 그 돈에 발목이 잡혀 전 재산을 잃어가는 꼴이었어요. 아들을 위해 쌓아온 것들이 그 아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로비를 지나는데 안내 데스크 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돌아보니 초췌한 몰골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새 폭삭 늙어버린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영란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거 봐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민 건 차용증 사본이었어요. 그 5천만 원 말이야. 그거 사실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식당에 투자한 돈이었어. 여기 봐. 차용증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투자금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지분이 있는 거야. 응? 내가 지분 있는 거 맞지? 저는 그 차용증을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식당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필체가 눈에 익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두철 씨 필적이에요. 어머니가 쓰신 것도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요. 영란아, 제발.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파트도 팔고 모아둔 돈도 다 빚 갚는 데 들어갔어. 이 지분이라도 인정받아야 내가 살아. 제발 한 번만.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제 발밑에 통장을 던지던 사람이었어요. 호러미 밑에서 자란 며느리 걷어준 은혜도 모르냐며 우리 어머니 근본을 짓밟던 사람. 며느리 자산을 끝까지 탐내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5천만 원 원금은요, 이미 어머니 계좌로 전액 상환 완료됐어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한 푼도 안 빼고 보내드렸어요. 통장 확인해 보세요. 그건, 그리고 그 차용증, 두철 씨 필적으로 위조된 거라는 거, 이미 필적 감정으로 다 밝혀졌어요. 그거 법정에서 꺼내시면 어머니 사문서 위조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으실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췄어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3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통장 던지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내 아들 돈으로 세운 가게니까 모자가 알아서 해보라고. 저 그 말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이제 그건 어머니랑 아들 문제예요. 두 분이 알아서 해보세요. 저는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분 밖으로 좀 모셔주세요. 회사에 볼 일 없으신 분이에요. 경비원이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쳤어요. 눈물 콧물을 쏟으며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두 번 다시 제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고요했습니다. 몇 달 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전부 인정했어요.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특수협박과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결국 죄수복을 입게 됐지요. 한때 밖에서 폼 잡기 좋아하고 대졸자에 회사 다닌다고 어깨에 힘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박에 빠져 아내 돈을 가로채고 제 어머니 돈까지 떼먹고 처가 식당을 빼앗으려다 결국 담장 안에 갇힌 겁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아파트를 팔아 아들 빚을 갚고도 남은 사채와 합의금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됐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비좁은 고시원 방으로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고요. 돈을 권력으로 알고 그 돈으로 남을 짓밟으려던 사람의 끝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유난히 바람이 매섭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술에 가득 폐지를 싣고 번화가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 한복판, 커다란 전광판에 광고 영상 하나가 흐르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우리 어머니와 저의 얼굴,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 새로 문을 연 우리 국밥 전문점 광고였습니다. 전에 듣기로 시어머니는 그 전광판 앞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다고 해요. 매서운 바람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는 그 얘기를 전에 듣고 그저 창밖을 한번 내다봤을 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 뿐이니까요. 이제 제 앞에는 지켜낸 것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 덕분에 이 어미 인생이 진짜로 꽃을 피웠구나.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호럼이라는 꼬리표에 주눅 들어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아온 분이 그날 처음으로 등을 곧게 펴셨지요. 지금부터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겨울로부터 2해가 지난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예전에 낡은 국밥집을 확장해 서울 한복판에 번듯한 직영 본점을 새로 열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가게 앞은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거래처 사장님들이 보내온 축하 화환이 가게 앞 인도를 따라 줄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화환 리본마다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봄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저는 그날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10년 넘게 남의 회사 돈줄을 들여다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 회사, 제 어머니의 회사를 위해 일하기로 한 겁니다. 대표이사 박영란이라고 새긴 명함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그 기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은 저는 주방이 아니라 홀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고운 한복을 입은 어머니의 옷매무새를 다정하게 가다듬어 드렸습니다. 저고리 고름을 반듯하게 매만지는데 어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군요. 엄마 왜? 뭐 묻었어? 아니, 그냥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어머니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겁먹거나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벅차고 자랑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지난 2해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가와의 악연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끊어냈고 받아야 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한 푼 남김없이 받아냈습니다. 그 돈과 방송으로 얻은 화제성, 그리고 제 재무 감각을 발판 삼아 주먹국으로 굴러가던 국밥집을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했어요. 몸집을 한 번에 불리라는 투자 제안도 여러 들어왔지만 부실하게 확장하다 무너진 회사를 재무팀에서 숱하게 봐온 저는 욕심 대신 내실을 택했습니다. 직영 본점을 세우고 검증된 자리에만 가맹점 몇 개를 신중하게 냈어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개발한 그 사골 육수 비법만큼은 우리 가게의 심장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게 지켰습니다. 개업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어요. 하객들 앞에서 저는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또박또박 발표했습니다. 무리한 확장 대신 내실을 다지는 가맹계획, 가맹점주와 이익을 투명하게 나누는 상생수익 구조. 재무자료를 화면에 띄워가며 설명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차분하게 홀을 채웠어요. 발표가 끝나자
하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속에서 문득 3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명절마다 시댁 밥상머리에서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 회사 로비에서 시어머니의 폭언에 얼굴이 화끈거리던 저. 남편 말만 믿고 구두 밑창을 갈아 신던 저. 그 주눅든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본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곳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둔 자리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내려 한 잔을 어머니께 건넸어요.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탁 트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눈이 시리도록 푸른 봄 하늘이었어요. 엄마, 이제 다리 안 아파? 아이고, 이제 주방일 안 하니까 무릎이 살 것 같다. 매일 파스 붙이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드시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영란아, 나 사실 그때 참 무서웠어. 네 시어머니가 가게 내놓으라고 소리 지를 때 나는 또 나 때문에 네가 이혼당하고 근본 없는 집 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엄마, 그 근본 없다는 말 이제 아무도 못해. 우리한테. 그래, 네 덕분이야. 나는 평생 호럼이라고 못 배웠다고 주눅 들어 살았거든. 늘 죄인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그런데 이제는 허리를 펴게 됐어. 내 덕분에 이 어미 인생이 진짜로 꽃을 피웠구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봄볕이 내려앉으니 그 웃음이 어찌나 곱던지요. 저는 그 웃음을 보려고 지난 3년을 견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홀에서 보고 온 로비 벽에 걸린 2개의 액자를 떠올렸어요. 하나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 다른 하나는 어머니 명의로 지켜낸 상표권 등록증이었습니다. 그걸 걸면서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었지요. 엄마, 이제 이건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우리만의 성이야. 명의도 상표권도 전부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 이젠 누가 와서 내놓으라 해도 던져줄 통장 하나 없어. 돌이켜보면 그 끔찍했던 위기가 오히려 저희 모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가짜 가족에게 평생의 자원을 억울하게 빼앗길 뻔했던 그 일이 저를 각성시켰고 어머니와 저를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파트너로 묶어놓았어요. 저는 남편도 시가도 없이 홀로 서게 됐지만 그 홀로 서기가 오히려 완벽한 치유가 됐습니다. 한때는 남편의 든든한 등에 기대야 산다고 믿었어요. 시어머니의 돈이 아니면 가게를 지킬 수 없다고 겁먹었지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킨 건 남의 등도 남의 돈도 아니었어요. 제 손으로 정리한 기록, 제가 배운 숫자, 그리고 무너지지 않은 어머니와 저 자신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실 때쯤 저 아래 거리에서 우리 가게 간판이 봄 햇살에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국밥 한 그릇을 팔던 어머니의 작은 가게가 이제는 이렇게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잘 살자. 그래, 우리 딸이랑 나랑 오래오래 잘 살자. 저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웃으며 잔을 드셨어요. 2개의 잔이 봄볕 아래에서 맑은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우리만의 성. 그 위에서 어머니와 저는 활짝 열린 봄 하늘을 오래도록 올려다봤습니다. 저를 짓밟으려던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졌고 저는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지켜냈어요. 이것이 호러미의 딸로 태어나 3년의 굴욕을 견디고 끝내 제 이름으로 세운
성 위에 우뚝 선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호러미의 딸로 태어나 3년의 서름을 견뎌내고 끝내 눈물 대신 기록으로 감정 대신 증거로 제 어머니와 저의 성을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던져진 돈에 무릎 꿇지 않고 조용히 서류를 꺼내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억울한 순간에 눈물보다 단단한 무언가를 손에 쥐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